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저기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교재는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NPL이라고 써져 있어요. NPL. 영어여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듣고도 까먹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실채권. 부실채권. 이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자도 안 나오고 원금도 상환할 능력이 좀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정도 차이죠. 이러한 부실채권을 갖다가 이제 사서 이득을 남기는 거죠. 이 부실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이득 남기는 거. 쉽게 얘기하면 부실채권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근데 살 때는 8억에 샀다. 그 부실채권을 사온 거죠. 그래서 채권자니까 배당을 받을 때, 쉽게 말해서 배당 받을 때 9억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이 10억짜리 채권을 8억에 사와서 9억에 배당을 탔으니까 1억을 남겨먹었죠, 지금. 8억에 사와서 배당을, 채권자로서 배당을 9억을 탔으니까 10억까지 탈 수 있는데 10억은 다 못 탔고 9억을 탔다 그러면 1억만큼 이득 본 거죠. 10억을 다 타면 2억 이득 보는 거지. 요게 부실채권을 사는 이유예요. 이렇게 해서 부실채권을 샀다가 그보다 비싸게 팔거나 배당을 받아서 이득을 남기는 게 이제 이게 부실채권 투자예요. 여기에 귀재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 잘하는 데가 바로 그 유명한 자산관리공사 캠코하고 그 다음에 UM코 두 군데가 유명해요. 자산관리공사하고 캠코하고 UM코 이 두 군데가 선수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왜 이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싸게 파느냐? 이게 채권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통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채권에 부실화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지금 당장은 일이 안 터지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한꺼번에 터져서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에다가 국민 세금을 쏟아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은행이 막 일종의 파산이거든.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플러스인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못 받는 돈이 많이 생겨버리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이걸 컨트롤 하거든요. 미국도 이거 이제 컨트롤 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발 맞춰서 컨트롤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팔아버려라. 응? 그냥 종이로만 채권인 거 갖고 있어가지고는 회계상으로는 막 굉장히 뭐 흑자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화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지. 왜냐면 그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이득을 볼 거니까. 그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기관에서 지금 엄청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실화된 채권만 팔죠. 안 좋은 채권만 팔죠. 근데 만약에 이걸 8억에 사왔는데 배당을 탈 때 7억을 배당을 타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죠. 무조건 이득 본다가 아니에요. 손해볼 수도 있고 이득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두 가지 다 열려있죠. 이득을 보면 이제 성공인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8억에 사와서 7억밖에 못 받으면 이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야. 그러면 419페이지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 때 이제 더 쉬운 예는 그 제일 위에 보시면 구두 상품권이 10만 원짜리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
신발 수선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매입을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는 10만 원짜리 구두를 사요. 그럼 3만 원 이득이잖아요. 원래 자기 돈, 생돈 10만 원 들어가야 될 건데 7만 원이라는 건 좀 어렵지만 지금도 구두 수선하는 데서 그런 상품을 살 수 있을걸요? 좀 깎아서? 그러면 약간 이득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한 구조를 딱, 이해를 딱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건. 자, 먼저 밑에 있는 가로 2번에 6째 줄에 보시게 되면 감정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봐요. 근데 1순위 대출 채권이 7억짜리가 있어요. 7억을 빌려줬지만 잡을 때는 10억짜리 아파트니까 그거 담보 잡고 7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막 80%, 90% 되니까 대출금 7억을 떼일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금이 7억이면 이자를 받아먹어가지고 돈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자 지금 대출금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모양이더라고. 근데 채권 최고액은 이자 받을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한 20% 정도, 1금융권은 20% 정도 넉넉히 잡아요. 7억이면 20%면 1억 4천이에요. 그럼 8억 4천으로 건장 설정이 돼요. 실제 빚은 얼마인데요? 7억인데. 그러면 1억 4천을 더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이유는 이자 같은 거 안 내고 밀릴 때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거죠. 원금만 받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자가 안 들어와요. 부실하게 됐다고 그러고 표현돼 있어요. 그죠? 이자가 안 들어올 뿐더러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경매에서 낙찰될 때 7억 원 이하로 낙찰될 기미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가 날게 지금 막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부실화예요. 자, 첫 번째, 이자가 안 들어온다. 이자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낙찰가, 예상 낙찰가도 7억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손해본 거다, 이거. 은행이 맨날 대출해줘가지고 이득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실화돼요. 그러면 대출은행이 자기는 이자는 놔두고 원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금 7억만 받으면 사실 뭐 이득 벌려다가 손해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7억 원에 유동화 전문회사에 팝니다. 그럼 자기는 일단 7억 원에 팔면 재빨리 원금, 대출 채권 원금을 갖다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걸 7억 원에 사가지고 채권자로 이제 돼요. 유동화 전문회사는 좀 이따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제 지연이자가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 지연이자가 거기 보는 것처럼 7억 6천이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 진행돼서 끝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지연이자가 들어서 8억 원까지 찼다 이 말이에요. 이자 불어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8억 원까지 차는 것은 연체 이율이 20% 가까이 됐을 때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7억짜리가 얼마가 찼냐면 7억이 연체이자가 한 20% 붙는다고 해보세요. 1년에 20%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 붙는 거예요? 7억에서 1억 4천 붙는 거지. 1억 4천이면 이제 뭐예요? 7억에서 8억 4천까지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8억까지만 이렇게 행사가가 원래 얼마까지면 8억 4천까지 찰 수 있는 건데 8억 정도까지 이자가 불어났어. 그러면 7억에 사왔지만 실제는 이제 8억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지연이자까지 해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근데 그게 이제 밑에 보면 9억에 낙찰될 수 있잖아요. 10억짜리니까. 9억에 낙찰되면 배당금이 9억 나온 거죠. 9억 원에서 얼마를 배당받게 돼요? 8억이죠. 그거 좀 고쳐놓으셔야 돼. 8억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최고 금액이 8억 4천이고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8억. 8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그럼 이 사람은 7억에 샀는데 배당을 8억을 타니까 1억을 벌었죠.
이게 NPL 채권, 부실 채권을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이득을 보는 케이스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거. 만약에 7억을 사왔는데 8억까지 불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낙찰이 7억에 되면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부실 채권인데 8억에 사왔어요. 여기 맞춰볼까요, 그러면? 7억에 사왔다고. 그래서 지금 나쁜 것처럼 8억을 배당을 받으면 1억을 번 거고, 지금 나온 게. 그 다음에 7억인데 만약에 배당 받을 때 6억을 배당받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억인데? 손실인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이걸 안 써놨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걸 사올 때 낙찰가가 이렇게 될지 얼마에 낙찰될지 예상을 하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만약 두 번 유찰돼서 6억 4천만 원에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6억 4천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쉐드가가. 근데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는 얼마예요? 8억이죠. 7억인데 지금 이자가 플러스 1억 된 거 아니에요? 8억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액면가는 8억이야. 자기 권리가 8억이 있는 거지.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천까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억 4천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에 6억 5천에 낙찰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처럼 6억 5천이다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해서 5천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거. 그죠? 6억 5천이면 5천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7억인데 지금 불어난 이자가 1억이 있어서 8억이 행사가가 됐는데 자기는 어쨌든 받을 돈이 8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찰 들어옵니다. A라는 사람이 입찰 들어오는데 이 정도 최저가니까 입찰 들어온 사람이 6억 6천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온 요 7억에 사온 요 사람 B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 쓸 수 있어요? 7억에 사왔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는 8억짜리거든. 그러면 8억을 쓸 수 있게 돼, B는. 금액차가 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6억 6천만 써도 떨어져서 높이 써서 이 사람 낙찰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억을 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경매장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멍청한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을 멍청한 사람으로 봐요? 오, 그치. 오, 이렇게 됐는데 8억을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봐요.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시대가 6억 얼마인데 8억을 썼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그래요. 바보 아니야, 바보? 이런 경우에 바보도 있지만 바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8억을 쓰게 되면 7억에 사와서 8억에 쓰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낙찰을 받으면 8억에 받은 거지만 사실은 7억에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8억에 받으면 뭐가 유리하냐. 이걸 8억에 받아갖고 팔 때 자기가 지금 저 부동산 주인이 돼서 낙찰자예요, 낙찰자. 팔아가지고 이걸 8억에 받았는데 만약에 8억에 팔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8억에 받아갖고 8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빵원이야, 빵원. 사실은 1억인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NPL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도세에서 혜택이 있다고. 이런 장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낙찰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금액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월적 낙찰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놀래. 바보 아니냐고. 세금도 이런 혜택이 있고.
그래서 NPL 투자하는 거예요. 요런 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유입 투자라고 그래요. 유입 투자는 경매 물건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NPL 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유입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물건을 받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배당 투자가 있어요. 배당 투자. 아까 이게 배당 투자예요. 했더니 낙찰이 예를 들어 8억이 낙찰가다. 10억이니까 8억. 이게 낙찰가예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은 갑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낸 돈은 8억은 배당금이야. 배당금을 이 사람이 다 가져가죠. 그러면 7억을 투자했다가 배당을 8억을 타서 1억을 남겼죠. 그렇죠. 이게 배당 소득이에요. 배당 소득 1억이죠. 이걸 배당 투자라고 해요. 여기를 또 과세를 안 해요. 배당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배당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 유입 투자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419페이지 밑에 소위로 다섯째 줄 가면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만약 두 번 유찰되어 최저가가 6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대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인 이동화 전문회사가 입찰해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7억 원에 사오고 행사금액 8억 원까지 늘린 경우에 지연이자 때문에 입찰가를 갖다 8억 쓰고 낙찰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따돌리기가 쉽다 이거지. 그리고 1등으로 낙찰 가능성이 높고, 세금은 문제되지 않는다. 세금은 안 생긴다고 여기서. 그죠? 양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8억인데 8억에 팔았으면 양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7억 5천에 팔면 어떻게 돼요? 8억에 살 사람이 없어. 7억 5천에 팔았어. 그래도 사실은 차익이 얼마 생긴 거예요? 5천 생겼죠? 그러나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 5천입니다. 차익이. 그러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해 부동산을 팔 때 이것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때 거기서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그걸 까먹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산해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가 크게 나버리면 실제 여기서 양도 차익을 많이 생겼어도 양도세를 조금 내거나 안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팔 때, 예를 들어 팔 때 7억에 사와서 7억에 팔았다고 해도 차익이 실제 없어.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어 사실은. 돈 번 게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양도 차익이 큰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가 양도 차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일부러 NPL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팔았을 때나 그리고 어쩌다 하나 팔았을 때는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양도 차익이 있는 물건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게 그 양도 차익을 깎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끝이에요.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보시냐면 420페이지 가보세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이 부실채권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봐봐요. 요게 이걸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했고요.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무슨 저축은행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채권을 갖다가 아까 그 유암코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저기 밑에 보시면 그 4번에 가로 3번에 보면 IB라고 써져 있죠. 투자은행이에요. 투자은행. 대표적인 게 유암코예요. 여기가 물건이 제일 많아요. 이 유암코라는 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요 금융기관 중에서 8대 금융기관이 이걸 만든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요리 채권을 넘겨요. 이렇게.
그 채권을 이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누가 사오느냐. 채권을 사오는 데가 누구냐면 지금 대부업체들이 대부회사, 대부업체에서 사와요. 채권을.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요리 넘기면 그 채권을 사와. 그러면 그 채권을 요리 넘길 때는 뭉탱이로 넘겨요. 뭉탱이로. 하나씩 파는 건 없어요. 이건 이제 풀로 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덩어리째 팔아요. 이 안에는 부실 채권이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그걸 패키지로 팔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또 팔 수도 있고 또 개별로 팔 수 있는데 이 대부업체가 여기보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팔겠죠. 나눠서 팔 때도 이렇게 약간의 패키지로 팔죠.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그럼 요 패키지 안에는 뭐가 들어갔겠어요? 우량 채권도 있고 불량 채권도 있고 막 섞어서 팔겠죠. 끼워 팔기단 말이에요. 여기도. 우량 채권만 좋은 사과만 싹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주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쳐가지고 이제 여기 이득이 나면 여기가 돈 버는 거예요. 좋은 채권을 많이 가져와. 예? 우리 저기 바닷가에서 어류 있죠, 어류 그 생선 그거 횟감으로 떠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잘 좋은 걸 떠오면 여기 돈 벌고 죽은 거 많이 떠오면 어떻게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져올 때 여기 대부업체에 가져올 때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걸 떼와야 되겠죠. 좋은 거 나쁜 걸 알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알고. 그죠? 그럼 그걸 떼올 때 좋은 걸 떼우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 돼. 여기 은행이지만 사실 그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떼우려면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관계가 뭐예요? 그렇지. 골프, 유대관계, 여기. 이런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개인들도 이걸 채권을 사올 수 있었어요. 개인도. 근데 개인들이 이게 채권을 사오는 경우 보니까 맨날 속아. 개인들이. 좋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거고 막. 그래서 맨날 손해봐. 마이너스. 그래서 개인이 이걸 못 사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사오게끔. 자본금 5억 이상의 대부업체만 사오게끔 이렇게 바꾼 거죠. 초창기는 다 사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개인들이 이걸 사올 수 있게 하니까, 사가게 하니까, 명의 변경. 채권 양도. 그래 하니까, 중간에서 이게 한 단계로 그려놨지만 사실 2단계, 3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또 그런 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떼와서 또 이렇게 도매를 또 팔고 그런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진짜 땅짓고 헤엄치기지. 괜찮은 거 사와가지고 다 좀 붙여가지고 다 팔게 되면 여기는 이득이지. 잘못하면 여기가 끝단으로 갈수록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 사람하고 똑같아. 끝으로 갈수록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게 딱 안성맞춤이야. 그래서 개인들은 못하게. 개인들 못하게 하니까 이제 편법을 하죠. 대부업체가 사와놓고 대부업체가 그걸 개인한테 팔아먹어요. 어떻게 팔아먹어요? 원래 이거 팔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를 해서 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는 것처럼 안 되고 개인한테 질권 설정을 해요. 이 채권을 인질로 잡히는 거예요. 채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가 이 부실채권 사온 것 중에서 채권 하나 넘겨요. 그 부실채권이 대부업체가 사올 때 이제 2억에 사온 거였어요. 그럼 개인한테 그 2억을 갖다가 질권 설정해서 그대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이 사실 부실채권 사온 거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된다. 근데 요 사이에도 또 낄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채권, 우량 채권은 넘어오지가 않아요. 이상한 채권만 넘어와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득 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 NPL 채권이 막 인기가 있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득을 볼 때 연체 이자율이에요. 연체 이자율.
핵심이 관건이 연체 이자율. 연체 이자율이 지금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 그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에는 6%가 아니고 그 3배인 한 18% 정도 됐었다. 연체 이자율이. 그 연체 이자율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채권 사봤을 때 이 불어나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득 벌 수 있는 그 갭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에 대한 인기가 시들하다고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부실 채권이 어떤 것인지 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죠. 특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낙찰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조. 낙찰 받을 때 우월적 지위로 낙찰 받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자료 안 들어왔죠? 안 들었어요? 이런 그런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경매 현장에서는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부실 채권이 어떻게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경매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된다. 바보 이럴 게 아니고 야, 저 사람 뭘 샀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높게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막 엄청나게 높게 쓴 사람은 아 혹시 저 채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유암코와 이런 투자은행에서는 이것을 이 채권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팔고 그러는데 그걸 팔 때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유동화 전문회사예요. 아까 들어보셨죠? 유동화 전문회사. 유동화 전문회사인데 이게 SPC라고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이걸? 이런 회사를 그냥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되게 많이 만든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금융기관, 증권회사 이런 데서. 그래서 실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게 옛날에는 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 제3차 유동화 전문회사, 11차 유동화 전문회사 막 이랬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냥 용도 폐기되면 없어지고 막 이런 거라고요. 여기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유동화 전문회사에 여기 채권을 관리해 주는 그런 회사가 또 있는데 그 회사가 오른쪽에 보면 421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세요. 자산관리 회사가 또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회사는 요거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IB 투자은행은 두 단계로 관리를 해요. IB 투자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유동화 전문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페이퍼 컴퍼니예요. 거기 밑에 자산관리 회사를 두는 거예요. 자산관리 회사가 이걸 갖다가 두 가지를 해요. 배당을 받아서 이득을 남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 직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 자산관리 회사 직원이랑 채권을 사올 때 협상을 한다 이 말이지. 그 직원을 갖다가 AM이라고 그래. AM. 자,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해졌어요. 아까 지금 쉽게 말씀드린 거 위에 이거 아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구체로 알 필요 없어요. SPC가 있고 요 자산관리회사는 AMC예요. AMC. AMC도 되게 많이 들어봐요. SPC보다는 얘를 더 많이 들어봐. SPC가 있고 AMC가 있고 거기에 직원인 AM이 있고 담당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덩어리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자기가 그렇게 은행이 부실채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정리한단 말이에요. 머리 잘 쓴 거죠. 딸이 관리하니까. 이게 별개의 회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자본 건전성이 좋지. 여기는 이제 이거 해서 이득을 남기는 회사니까 별도로 딱 떼내버린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422페이지. MPN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유암코가 대표적이에요. 유암코. 제일 위에 1번 유암코. 그 다음에 대신 AMC 이런 데서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3페이지 가보시면 권리분석하고 배당분석 나와요. 저부터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아셨죠? 근데 어떻게 했는데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잊어먹으셔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관계없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경매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해를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해가 금방 돼요. 그럼 채권 사올 때 이제 사올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채권이 10억짜리 채권입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채권 10억짜리 요 채권이긴 한데 여기에 세입자가 한 명 있어요. 세입자 A가 있어요. 근데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 말은 선순위 세입자라는 거예요. 후순위가 아니고 보증금이 3억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찰 받는 사람은 얼마를 떠안으셔야 돼? 얼마를 떠안으셔야 될까? 3억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세입자 A에 대한 보증 3억을 떠안아야 되니까 이게 낙찰을 받는 분은 얼마의 낙찰을 받을 거예요? 낙찰을 받는 분은 7억을 받아야 10억이 받은 거잖아요. 인수계획이 얼마가 있으니까 3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낙찰자 B예요. 7억에 이걸 낙찰을 받아야 10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7억이 뭐로 나와요? 배당금 나오겠죠? 낙찰자가 낸 돈이니까. 이건 인수금액이고. 그럼 이 채권을 갖다가 여러분이 사온다고 해봐요. 채권을 사와. 여기 배당에서 탈라고 그래. 이거 7억에 사오면 되겠죠? (7억에) 사와가지고 3억 인수금액이 있는데 7억 배당금이 딱 나오면 이것도 높게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득을 남길 수 있나요? 7억에 사와서 7억 배당금 타는 거잖아요. 이득 못 남기지.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인수할 금액이 생기면 요만큼을 이거 채권 10억짜리 사올 때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 사와야 돼 이거? 최소한 7억에 사오면 이게 배당금이 3억만큼은 배당할 때 인수해버리니까 이 낙찰가 7억으로 줄잖아요. 요 금액만큼은 무조건 빼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7억에 사와가지고는 이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공제한 금액, 이걸 3월 빼면 7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뺀 금액, 7억부터 사오는 금액, 그럼 7억에 사와서는 이득이 없고, 6억에 사오면 좀 이득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요게 있는데 10억에 사오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9억에 사온 사람도 바보고 7억에 사온 사람도 멍청이고 6억에 사와야지 남는 게 있고 그잖아요. 그거 구조예요. 그러니까 NPL 경매 물건 투자할 때도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긴장하셔야 된다. 사올 때 그걸 어떻게 해? 그 금액만큼은 무조건 빼고 시작해야 된다. 그게 423페이지 1번의 가로 1번이에요. 423페이지 1번의 가로 1번. 사올 때 얼마에 사오느냐 이 문제예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신고된 사람이 있어요. 시인데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근데 유치권이 진짜예요. 공사한 게 맞아요. 그래서 2억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유치권 신고도 2억인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사올 때 7억에 사면 안 되죠. 6억도 안 되죠. 왜냐면 낙찰 받은 사람이 2억 물어줄 것 같으면 2억 물어줄 것 같으면 플러스 2억을 더해서 낙찰자는 높게 써야 5억 쓸 거거든. 그럼 사올 때 7억에 사오거나 6억에 사오면 바보지. 그럼 이 사오는 금액은 갑 입장에서는 최소한 5억부터 시작해야죠. 최소한 4억, 3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사오는 금액을 결정할 때 뭣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기본 경매 과정에서 배웠던 인수할 것들이 있죠. 선순위 세입자, 유치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올 때 그 담당 직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물어줘야 되니까 금액 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생각나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2억 신고 들어왔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점유도 인정이 안 될 뿐더러 채권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이건 유치권 이건 가짜여서 인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면서 막 우리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 채권 사올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유치권 신고 얼마 있고요. 그거 3억 얼마 들어왔으니까 2억 있으니까 그만큼 빼주셔야 됩니다 라고 싸게 사오려면 그걸 진짜 것처럼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떡합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아니에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와. 그래서 그게 한 포인트 첫 번째. 제일 밑에 가로 3번에 유치권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유치권 신고 이거 금액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등기부를 보니까 D가 있는데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이런 채권을 얼마에 사올 거예요?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D.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이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얼마에 사올 거예요? 10억짜리 채권인데.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아예 사오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그 금액을 빼고 사와야 돼요. 공제가.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립니다.